우리는 법이 아이를 어른과 다르게 대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법 시스템은 14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왔습니다. 때로는 재판이 점심시간보다 겨우 조금 더 길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 대법원은 16세 소년의 사형이 합법임을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도 최후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회색지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이들을 사형수로 만든 가장 충격적인 10가지 법적 블랙홀입니다. 12. 더글라스 크리스토퍼 토마스는 17살의 14살 여자친구 제시카 와이즈먼의 부모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였지만 재판에서 여러 증인들은 제시카가 주범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녀의 조숙하고 지배적인 성격에 쉽게 휘둘렸을 뿐이었습니다. 항소심 판사조차도 기록을 보면 제시카 와이즈먼이 부모의 죽음을 원했고 토마스를 부추겨 자신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는 미란다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정신과 의사는 그가 발달적으로 미성숙해서 성인 수준의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한 그의 자백이 강요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가 약물과 알코올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허점입니다. 그는 이런 정황들과 트라우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인권단체들은 미국을 국제조약과 유엔의 아동 사형 금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왕따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나라는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뿐입니다. 제시카 와이즈먼은 이 범죄의 주범으로 보였지만 단 7년 만에 21세의 나이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원래 재판장이었던 판사, 주 검찰 측 검사, 정신건강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조차도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법률상 세부 사항에서의 안타까운 관과라고 부른 일 때문에 버지니아주는 2000년 1월 10일 크리스에게 약물 주입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26세였습니다. 몇 년 후 대법원은 크리스와 같은 사람 처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모자가 관대한 형을 받은 것에 대해 크리스는 씁쓸해하지 않았지만 죽기 전 나는 기준선을 조금 넘었고 그녀는 조금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걸 법적 연령 경계이라고 부르는 거죠. 9번째, 2005년까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세 미만이었던, 즉 법적으로 어린이였던 미국인 22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모두 남성이었고 모두 남부나 중서부 출신이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17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션 셀러스였습니다. 1985년 9월 8일 션 셀러스는 16세였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36세의 편의점 점원인 로버트 바워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바워는 션과 그의 친구 리처드 하워드 비어에게 판매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워드는 나중에 법정에서 션이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고 싶어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던 동안 션은 그의 어머니 본다를 죽였습니다.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그는 어머니의 커피에 쥐약을 탔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86년 3월 5일 피가 묻지 않도록 속옷만 입은 채로 그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어머니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새아버지 위처드를 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어머니도 쐈습니다. 경찰이 주거침입 강도 사건으로 오해하길 바라며 션은 하워드의 집으로 가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하워드는 증언 덕분에 바우어 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 5년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3중 살인사건이 아니었고 당시 미국은 사탄주의 공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매일 루시퍼와 그의 악마 군단 때문에 끔찍하거나 기이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던져낸 드래곤에 중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임은 언론에서 잘못 악행과 연관됐습니다. 션 자신도 자신이 사탄 숭배자였으며 악마의 빙이 되어 행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몇 달 동안 안톤 라베이의 사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스스럼 없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성의 시대가 아니었지만 배심원들에게는 사탄이 션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그가 3명을 냉혈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이 션 셀러스가 다시 살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션의 나이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아이들이 성인과 발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의할 전문가의 증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그를 어른으로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입니다. 하지만 그가 357 권총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 스페셜 권총을 집어들었을 때도 다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른처럼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당시 주 법은 배심원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사탄에 물든 아이가 다시 살인하지 않게 하려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션이 최소 15년 복역해야 한다는 전문가 증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그가 절반 만에 출소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수년간 션은 사형 선고에 항소했고 오프라, 헤랄도, 연쇄살인범, 사탄주의자 다큐에도 출연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1992년에 그는 다중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고 뇌 스캔 결과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그의 사형 판결이 전 세계 활동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동안 미국은 또 다른 도덕적 공황에 휩싸였습니다. 초학성 청소년 범죄자들. 전문가들은 시계태엽 오렌지에 등장할 법한 새로운 청소년 범죄자 유형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뉘우침 없이 인간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션 사건에는 직접 영향이 없었지만 항소가 모두 기각될 당시 정치적 분위기는 위험한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선처를 베풀 준비가 안 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무관용의 분위기 속에서 션은 1999년 2월 4일 그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에그롤, 탕수육, 그리고 튀김 새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소름 끼쳤다. 나를 미워하고 내 죽음을 보러 온 여러분도 내일 아침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약물주의평 사형에 쓰인 약물이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지자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주 정부들이 16세 소년의 사형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 나라 최고의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8번째, 1981년 1월 7일 두 남자가 20세의 바벨 푸어가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바벨은 집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대학에 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7세 4개월 된 케빈 스탠포드와 그의 친구인 16세 데이비드 뷰캐넌을 만나는 불운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인 트로이 존스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총으로 그녀를 위협해 주유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최소 45분 동안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끝난 후 남자들은 그녀의 차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그녀에게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녀의 얼굴과 머리 뒤쪽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뒷좌석에 알몸으로 남겨두고 주유소로 돌아가 약 300보루의 담배와 휘발유 그리고 소액의 돈을 훔쳤습니다. 소년들은 한 명이 훔친 물건을 팔려다 바로 붙잡혔습니다. 1982년 케빈은 1급 강제 성애미, 1급 강도, 그리고 작물 취득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종신형을, 트로이는 소년원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케빈은 미성년자였지만 켄터키 대법원은 그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상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이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인용하자면 소년 사법제도 내에서 항소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에서 16세 또는 17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현대의 품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정헌법 8조의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미국이 청소년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용인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어느 정도 말한 셈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16세와 17세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전국적으로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명의 청소년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케빈은 자신의 형에 항소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케빈의 재판 변호사가 정상 참작 증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그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케빈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방임, 빈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 불확실성의 시기였던 그 기간 동안 판결 이후 처형된 19명의 범죄자들 중 아이러니하게도 케빈은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 폴 E. 패튼은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2003년에 케빈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합법적 사형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 존재하기도 전에 세워진 선례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7번째입니다. 아동을 성인처럼 재판한 선례는 신세계 시대로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교수형이 이루어지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한 명인 토머스 그레인저는 식민지에서 부유한 집안을 위해 계약 하인으로 일하라고 보내진 영국 소년이었습니다. 1642년 9월 7일자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레인저는 겨우 17살이었지만 대부분이 영국계였던 버지니아 식민지에는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플랜테이션의 강제노동에서 도망친 어린 하인들을 자주 때리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10대의 백인과 흑인 하인들, 이 도망치거나 말대꾸를 하면 어른들에게 사용하던 도구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혔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식민지가 형성된 후 입법자들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법은 여전히 성숙한 성인네와 7살이 넘는 아이들 사이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6번째, 포춘 퍼거슨 주니어는 1927년 플로리다의 새로운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을 때 겨우 16살이었습니다. 3년 전 13살이었을 때 알라추아 카운티의 법원은 그가 어린 백인 소녀를 상대로 이른바 범죄적 공격을 가했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를 유죄로 판결하는데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26년 1월 1일 올랜도 센티널은 퍼거슨의 유죄 판결이 알라추아 카운티에서 아니면 플로리다 전체에서 기록상 가장 빠른 판결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레이포드 교도소 사형 집행실로 이끌려가 새 처형 장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삶의 끝을 기다리다 전화벨 소리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 전화는 순회 법원 판사에게서 왔고 그는 사형 집행 연기를 받았습니다. 템파 트리뷴지는 이로 인해 린치 위협이 다시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사법지연이 폭도식 사적 제재를 부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처마다 일부 세부사항, 특히 포춘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전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9월 18일 뉴스프레스는 포춘 퍼거슨이 레이포드 주립교도소에서 새 전기의자를 시험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농담으로 그 의자가 이제 처음으로 낮잠을 잘 행운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초 에도 미국 법은 7살이 넘는 누구든 범죄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검사가 7세, 14세 아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하면 그 아이는 성인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14세가 넘으면 모든 아동 보호 조치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법의 허점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아동 권리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처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5번째입니다. 윌리 프랜시스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처형당했습니다. 1945년 그는 16세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마틴빌의 약사 앤드류 토마스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토마스를 실제로 쐈는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그는 자백했지만 나중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그의 경찰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부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변호하지 않았지만 그의 범죄가 역사에 남은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1946년 5월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마틴빌 교도소에서 주 정부가 그를 처형하려 했을 때 처형 장치를 설치한 교도관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끔찍한 전기의자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관은 잘 가라 윌리 라고 말하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윌리가 몸을 떨며 경련을 시작하자 목격자들은 공포의 질을 물러섰습니다. 그때 보안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갑자기 윌리가 가죽 두건 뒤에서 벗겨줘, 숨쉬게 해줘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 중 집행인이 넌 숨쉬면 안 돼 라고 외치며 윌리에게 2번째 전기 충격을 가하자 윌리는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엉망진창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실수였습니다. 언론은 이제 행운의 윌리 프랜시스, 전기의자를 속인 남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버트런드 드블랑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가 윌리의 평등 보호, 이중처벌 금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와 관련해 수정헌법 5조, 8조, 14조,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랑은 유죄 판결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이 사건이 뒤집히길 원했습니다. 1947년 5월 9일 윌리는 다시 전기의자에 올랐고 이번에는 전기의자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한 아이의 목숨을 두고 다시 해보자고 요구하는 최악의 악몽의 한 예입니다. 이는 법의 문구에 명시된 오류가 아니라 기계 자체에 내재된 결함이었습니다. 4번째,
조 아레디가 1920년대 초 콜로라도 푸에블로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은 그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읽거나 쓸 수도 없었고 더하기나 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장을 제대로 이어서 말하지도 못했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유시간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1936년 21살이 된 조 아레디는 한 집에 침입해 도로시 드레인 15세과 그녀의 여동생 바바라 12세를 도끼의 무딘면으로 내리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도로시는 사망했고 바바라는 일주일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때 조 아레디를 발견해 변호인도 없이 지적 능력이 낮은 조를 신문했습니다. 1936년 8월 27일 리딩 이글 신문은 청년, 소녀들 공격 자백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프랭크 아길라르를 수감 중이던 푸에블로 경찰서장 아서 그레이디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집에서 도끼가 발견되고 소녀 아버지에게 고용된 사실이 드러난 후 소녀들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지역신문은 아길라르, 드레이나이를 살해했다고 말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조의 긴 자백문이 서명 대신 X 표시로만 서명되어 있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그 외에 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물적 증거도 없었으며 그가 자백했다는 진술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제 조가 아길라르와 함께 소녀들이 살해될 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알지도 못했고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적도 없었습니다. 아길라르는 처음엔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 후 처형됐지만 조의 처형은 더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3명의 주립 정신과 의사들은 조의 IQ가 46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거의 확실히 강요에 의해 자백한 어린아이처럼 살아온 남자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두가 묻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바버라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금은 더욱 그랬습니다. 프랭크 아길라르는 그가 자신과 여동생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조 아레디는 만난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가스실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중이 조의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조는 사형수 감방에서 태극기차를 가지고 놀며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은 아는 듯 보였으며 언론에 따르면 옆 감방 남자에게 자신이 떠나면 기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처형 당일 교도소 목사는 조가 멍하니 당황한 얼굴로 자신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미소로 가스실에 들어갔고 시안 화물 독성 안개가 퍼질 때까지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939년 1월 7일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즈는 사형수 감방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사망이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많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2011년에야 콜로라도 주지사 빌 리터가 사면을 내리면서 조는 비로소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정신장애가 있는 남성의 강요된 거짓 자백에 근거한 비극적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찰 부패로 한 소년을 죽인 셈이었습니다. 정신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이에 절대적인 하한선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1872년 오늘날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 카운티에 해당하는 포트 깁슨에서 스웨덴 국적의 윌리엄 파이글이 물건을 사기 위해 현지 상점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본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어 있었고 총에 6번 맞았으며 머리는 바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돈과 부츠도 도난당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체로키족의 일원인 제임스 R. 시언과 윌리엄 파치밀 두 남성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13년 후인 1885년에 앤드루스라는 미국 부보안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살인을 부인했고 이후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였던 윌리엄 파치밀은 캔자스 인디언 홈가드 2연대 시중대에서 2등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남은 문서에 그의 나이는 없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의 나이는 역사에 남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당시 10살의 어린아이였고 카드게임 중 윌리엄이 밖에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파이글을 발견하자 윌리엄은 총을 건네며 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6월 26일 윌리엄과 함께 아칸소 포트스미스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형을 선고한 사람, 연방 판사 아이작 파커는 악명 높았습니다. 교수형 판사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그 지역에서 또 다른 77건의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경력 중 16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중 여성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교수형 집행은 79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들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아이들을 처형하는 법의 사각지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단지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대법원은 18세 미만의 나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7세였던 크리스토퍼 시먼스는 2명의 어린 친구들을 설득해 혐오스러운 범죄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시먼스는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주리주에 사는 46세 셜리 크루게이 집에 침입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셜리 크루게이 입을 덕트 테이프로 막고 손을 묶은 뒤 차로 다리까지 데려가 메리맥강에 던졌습니다. 법정에서는 크리스토퍼 시먼스가 이 일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며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로퍼 대 시먼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판결은 18세 이전의 살인을 저지른 72명의 사형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사형수 최다 수감지로 불리던 텍사스에서는 29명의 미성년 범죄자들 일반 수감자로 이송되었습니다. 엘라베마에서는 14명의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에 의해 처형되지 않겠지만 여전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청소년 버전, 즉 JLWOP라고 불리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약 2,900명의 수감자들, 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해에 밀러 대 엘라베마 판결로 상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은 2건의 사건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1999년 14살 콘트렐 잭슨은 다른 소년과 함께 있었고 그 소년이 비디오 가게 점원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공동정범법에 따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14살 에반 밀러는 친구와 함께 52세 콜 캐넌을 야구방망이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린 뒤 그가 안에 있던 트레일러에 불을 질렀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의 최고 법원 모두 그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으며 수정헌법 8조에 따라 그러한 처벌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은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중범죄라도 아이들에게 종신형, 가석방 없는 형은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해졌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2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만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주에는 청소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복역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센텐싱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2020년 초에는 약 1,500명, 이 청소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마이클 호즈는 겨우 13살이었고 몇몇 10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한 가게 점원이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허위 자백을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2007년 이퀄 저스티스 이니셔티브는 13세 또는 14세의 아이들 최소 73명이 이런 종류의 형을 살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언가가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결함, 허점, 제도적 실패 중에서 시스템이 정의를 오로지 속전속결로 대체하기로 결정할 때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1944년에 두 소녀 베티준 베네커 11살과 메리 엠마 템스 8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알콜루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딱딱한 물체에 의해 잔인하게 구타당해 두개골이 관통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지 스티니는 키가 5피트 1인치, 몸무게가 95파운드에 불과했지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무기로 사용된 새 조각을 숨겨둔 장소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경찰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 법률 상담을 받지 못했고 그의 부모나 친척들은 린치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군중이 스티니 가족 집에 몰려왔지만 아버지는 해고 후 신변을 걱정해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조지의 법원 지정 변호사는 찰스 플라우든이었는데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받아낸 경찰이나 자백 내용이 변한 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 2시간 반 만에 끝난 재판에서 그는 변호를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군가 이 끔찍한 범죄에 책임지지 않으면 폭동이 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짐 크로우,
인종차별이 만연한 땅에서 법정 밖에는 1000명이 넘는 분노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전원 100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조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대한 서면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 미국이었지만 한 아이가 사실상 엉터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흑인 교회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올린 디 존스턴 주지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조지가 자신에게 소녀들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성명서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더 나쁜 점은 그가 시신 중 하나를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두검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존스턴이 들은 소문으로 여겨집니다. 1944년 6월 16일 체포된 지 불과 84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 조지는 사형장으로 이송되기 약 30분 전에 자백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의 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그가 성경 위에 앉아야 했고 2400볼트의 전기가 그의 몸을 통과하는 순간 마스크가 벗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문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말을 묻자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 곧 스위치가 눌러져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가 현대 미국에서 사형당한 최연소자였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들에서는 당국이 법에서가 아니더라도 윤리적 고려를 피하는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빙의 챗은 1910년 플로리다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는 한 소녀를 살해했을 때 14살이었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그는 15세였지만 연구자들이 인구조사를 조사해 실제로 14살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 후 몇 달 만에 사형당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1941년에 한 여성을 살해했을 당시 14살이었던 네이선 리얼 워커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2명의 15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도 모두 사형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 집행이 더 늦어져 유죄 판결 후 2-3년 걸렸지만 오늘날 기준으론 여전히 빨랐습니다. 조지 스티니는 아마 모두가 아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14살의 몇몇 주에서 사형당한 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주 정부가 일부러 나이를 잘못 기재했고 신문들은 대중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허점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사형 선고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집행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첫날부터 집행까지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것을 시청하세요.